안녕하세요. 별라디오와 서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중반의 두 아들의 엄마예요. 식당 운영을 제 손으로 시작한 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시부모님께서 꾸려놓으신 사업체였는데 얼마 전 남편이 그걸 저한테 넘겼어요. 남편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아직도 혼란스러워하거든요. 남편은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었는데 그거 하나 믿고 있었죠. 하지만 같은 성씨에 같은 핏줄을 가진 아들 둘이 더 있었으니 그게 바로 제가 낳은 아들들이에요. 시아버님도 오래전에 결정을 내리신 거죠. 이렇게 빨리 일이 해결될 줄은 몰랐지만 완전히 예상 못한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막내딸로 태어나 큰 고생 없이 자란 제가 식당을 운영하는 집안에 시집오게 됐고 처음에는 가게 일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집오고 보니 여기서 일 배우는 것 말고는 다른 돌파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시부모님은 오랜 시간 동안 한자리에서 식당을 운영해 오셨고 저는 당연히 그 일을 도와드리기 시작했어요. 남편 위로 누나 한 명밖에 없었고 다른 형제도 없어 자연스럽게 남편이 식당 일을 이어받게 됐어요. 저도 남편을 따라 식당 일에 완전히 뛰어들게 된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현장에서 부딪히며 배우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당장 남편도 가게 일에 매달려야 했고 저도 특별히 배운 기술이나 다른 일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식당 일에 전념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릇도 많이 깨고 일도 서툴러서 답답할 때가 많았어요. 특히 까다로운 손님을 만날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혼자 많이 울기도 했어요. 지금이야 아무렇지 않게 대응하고 웃어 넘기겠지만 그때는 마음이 약해서 조금만 힘들어도 눈물이 났어요. 그런 저의 약한 정신력을 누구보다 단단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시부모님도 저한테는 두 손 두 발 다 들 정도였으니까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잖아요. 저도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시집 왔을 때는 시부모님이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시킬까 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남편이 속을 썩였어요. 신혼 초에는 가게 일을 성실히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만큼 요리나 운영 방법에 깊이 파고들지 않았어요. 일은 돕지만 시부모님의 구체적인 노하우는 배우지 않더라고요. 시아버님은 아범, 넌 우리 집안의 귀한 독자 아니냐? 그런데 가게 일을 소홀히 하면 되겠냐? 새아기가 일 배우는 것처럼 너도 뭐라도 배워서 맡아야지. 주방 일을 못하겠으면 운영이라도 제대로 배워봐라 하시면서 남편에게 모든 걸 전해주려고 하셨지만 남편은 제가 뭘 할 거 있나요? 하며 별 관심이 없었어요. 종업원이니까 그냥 편하게 사람 부리면 되죠. 두 분도 이제는 좀 편하게 사세요라고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저에게 음식 만드는 방법이며 운영 방법을 포함한 오랜 기간 쌓아온 노하우를 다 전수해 주셨어요.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큰아들을 낳았어요. 그때는 애 키우느라 식당 일을 제대로 배우느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어요. 아기 키우는 것도 어려운데 식당 일까지 함께 배우려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부딪히고 배우다 보니 금방 시부모님의 노하우를 전수받게 됐어요. 그리고 큰 애를 낳고 4년 뒤 둘째도 낳은 뒤에는 본격적으로 제가 식당 운영을 맡기 시작했어요. 아들 손주가 둘이나 생겼죠. 저는 식당 일 때문에 바쁘고 그래서 시부모님은 손주들을 돌봐주기에 여념이 없으셨어요. 더구나 남편이 밖으로 돌기 시작하니 시부모님은 손주들에게 더 애착을 보이셨어요. 특히 아버님이 손주들을 무척 예뻐하셨어요. 저도 그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여서 아이들보다는 가게 일을 더 챙기게 됐죠. 제가 가게 일을 주도적으로 하기 시작하자 남편은 더 일을 소홀히 하며 가게를 비우기 일쑤였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싶었는데 남편은 식당이 잘 될수록 밖으로 더 나돌기 시작했어요. 연애할 때는 앞으로 식당을 내가 물려받을 거다. 나만 믿어라. 호강시켜줄게 라고 말하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는 완전히 180도로 변했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기대감을 줄이고 저만의 돌파구를 찾아야 했어요. 시부모님은 연세가 드실수록 일하시는 게 많이 힘들어지셨고 저에게 식당 운영을 전적으로 맡기고 뒤에서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맨날 가게에서 돈만 가져가서 친구들과 술만 마시고 돌아왔어요.
보다 못한 시아버지가 너 정신 좀 차려라. 우리가 무슨 나드로 며느리 얼굴을 보겠냐? 너 그렇게 살 거면 앞으로 가게 나오지도 말고 돈도 네가 알아서 벌어라. 가게 금고에 손대지 말고 일도 안 하면서 무슨 낯짝으로 돈을 가져가냐? 그게 도둑놈 아니면 뭐냐? 내가 널 도둑질하라고 가르쳤냐? 그렇게 살다간 큰 코 다친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일 똑바로 배워라 라고 화를 내셨어요. 그래도 남편은 귀를 닫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어요. 남편은 시부모님이 안 보시는 새 금고에서 돈을 가져가서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밤늦게 돌아오곤 했죠. 하루는 술 마시다 주변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싸우기까지 했어요. 결국 남편은 합의금을 물어주느라 시부모님과 저는 속을 많이 썩였어요. 그날도 아버님은 남편 얼굴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때 저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저는 시집와서 단 한 번도 시부모님 앞에서 남편 흉을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차라리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힘들게 돈을 벌어두면 남편은 가져다 쓰기 바빴고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돈이 모이지 않았어요. 마치 손으로 모래를 쥐는 것 같았죠.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 저도 식당 일이 너무 바빠 남편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남편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져서 혼자 속만 끓이며 술을 마시든 여자를 만나든 모른 척하고 제가 해야 할 일만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참 대단하시다고 느꼈던 게 제가 일만 했잖아요. 남편은 금고에서 돈을 가져가고요. 그때마다 저는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러자 어머님이 저에게 네가 나서서 남편 좀 말려보라고 너는 왜 아무 소리 하지 않냐며 가만 보면 밖으로 나돌게 부추기는 것 같다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어머님이 제 눈치를 보시며 남편을 어떻게든 가게에 붙여놓으려고 하신 것 같아요. 마치 본인 아들의 미래를 예상하신 것처럼요. 그런데 어머님이 중간에서 그럴수록 남편과 아버님의 사이는 점점 더 멀어졌고 아버님은 손주들에게 모든 정성을 쏟으셨어요. 그런 모습을 불안하게 쳐다본 사람은 시어머님밖에 없으셨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어릴 때는 엄마, 왜 아빠는 맨날 집에 없어? 친구들은 아빠랑 여행도 가고 자전거도 타는데 우리는 왜 아빠가 안 놀아줘? 아빠는 맨날 어디 가는 거야? 우리가 싫대 라며 칭얼거리며 울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아빠는 식당 일 대신 할 일이 있어서 매일 바쁘셔서 못 놀아주지만 너희 두 형제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셔. 나중에 바쁜 일이 끝나면 많이 놀아주실 거야.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지 라고 다독였어요. 그렇게 말하는 제 속도 편치 않았지만 다른 친구들이 아빠랑 화목하게 지내는 걸 보면서 부러워하는 아들들 마음은 얼마나 슬플까 싶어 눈물을 삼킬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감추려 해도 아이들도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서 남편의 잘못된 행동을 알게 됐고 더 이상 아빠를 찾지 않게 됐죠. 아예 아빠에 대한 애정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큰애가 커서 학교 마치고 가게 일을 도와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집안 분위기가 한 번 더 바뀌는 것 같았어요. 이제 아이들이 다음 세대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가게를 돕는다는 게 사실 엄청 기특하긴 했죠. 언제 철이 든 건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일을 도와주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시부모님과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몸이 더 빨리 망가지더라고요. 병원 다니시면서 물리치료 받고 약도 자주 받아오시면서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셨어요. 시아버지와 남편의 갈등이 점점 심해질수록 불안 증세도 보이기 시작했는데 불안증과 여러 가지 증상으로 병원에서 치료까지 받았어요. 저는 당시 시어머니가 많이 연로하시지는 않았지만 이미 심신이 너무 지친 상태라서 이러다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어머님은 저만 찾으셨어요. 본인 아들도 찾지 않으시고 손주들도 부르지 않으시고 오직 저만 찾으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저를 불러 앉히시고는 늘 말씀하셨죠. 가족은 모두 함께 있어야 해. 지금 네가 많이 서운하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남편은 집안의 아빠고 가장이야. 나도 염치 없어서 이런 말 쉽게 하지 못하지만 내가 그동안 너에게 모진 소리 한 번 없이 따뜻하게 대해줬잖니? 그런 나를 봐서라도 절대 가족이 흩어지게 해서는 안 돼. 우리 아들 곁에 끝까지 남아줘야 해. 그렇게 해줄 수 있지. 하시며 매일 비슷한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아마 그래서 어머님도 더 저에게 본인 아들을 맡긴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신 것 같아요. 너무 간곡하게 말씀하시니 저도 알겠다고, 어머님 아버님이 그동안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신 거 잘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어머님은 바로 다음날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름 정도 병실에 계시다가 어머님은 세상을 떠나셨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저만 찾으셨고 정말 마지막까지 제 손을 잡고 계셨어요. 저도 아들 둘 키우는 입장에서 어머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고 그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 시기가 남편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였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시아버지는 혼자 남아 저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셨어요. 시아버지는 비교적 건강한 체질이셨고 저와 손주들을 보며 잘 버티셨어요. 물론 부인을 먼저 보내신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나 힘든 티를 내지 않으셔서 저희도 일부러 평소와 다름없이 대했죠. 그러다가 시아버지가 연세 84에 접어들었을 때 돌연병원에 입원하시게 됐어요. 연세도 있으셨고 건강도 점점 악화되는 건 느꼈지만 그전까지만 해도 정말 정정하셔서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나이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시아버지가 팔순잔치를 한 이후부터 조금씩 기력이 약해지는 게 보였어요. 그래도 또래 어르신들보다 정정하셔서 저도 큰 걱정 없이 식당 일에만 몰두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시더니 쓰러지셨고 그 길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 전부터 시아버지는 애미야, 이상하게 요즘 어지럽구나. 가게 조용할 때 약국에서 두통약 좀 사다 주렴 하시면서 앉아서 쉬곤 하셨어요. 조금씩 어지럽다고 하실 때가 있었지만 잠깐 쉬면 괜찮으셔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쓰러지셔서 모두가 당황했죠. 알고 보니 시아버지 증상은 뇌졸중이었고 초기에 빨리 병원에 가긴 했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쉽게 퇴원하지는 못하셨어요. 저는 식당 일을 전적으로 맡아야 했으므로 아들이 돌아가면서 시아버지를 돌봐드렸어요. 그때 큰아들은 군 제대하고 대학도 졸업한 후 아는 분에게 일을 배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퇴근하면 항상 병원에 들러 시아버지를 돌봐드렸죠. 둘째도 군 제대하고 마지막 학기를 앞둔 상황이었는데 학교 공부하면서 공무원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래도 틈틈이 여유 있을 때마다 시아버지를 돌봐드리더라고요. 저는 아들들 덕분에 식당 일에 전념할 수 있었고 조금 한가한 시간이 되면 항상 병원에 가서 시아버지를 돌봐드렸어요. 그렇게 세 식구가 없는 시간을 쪼개가며 집안 어른을 모셨지만 남편은 그동안 아버님과 사이가 멀어서 그런지 곁을 지키는 게 익숙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 빈자리를 손주들이 메꾸긴 했죠. 아버님도 손주들만 오면 그렇게나 좋아하셨고요. 그렇게 모두가 병원에 매달리는 상황에서 가게에 생긴 빈자리를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고는 기어이 제 앞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희 신우였어요. 사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 차례 가게에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그땐 아버님이 불같이 화를 내셔서 슬쩍 왔다가 도망치듯 나가버렸었는데 이번에 아버님이 병실에 들어가시자 신우가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태 가게 일 도와준 적도 없고 시부모님 뵈러 명절 때도 찾아오지 않더니만 갑자기 시아버지가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게에 와서는 옳게 음식이 이게 뭐야? 우리 엄마가 했을 때보다 맛이 너무 없는데 그리고 주방이며 홀이며 왜 이렇게 지저분해? 관리 똑바로 안 해? 수준하고는 우리 부모님이 힘들게 키워온 가게라는 거 몰라? 본인이 맡아서 운영하더라도 이건 엄연히 우리 부모님 가게야? 근데 왜 이렇게 관리를 못해? 이래가지고 매출이나 제대로 나오겠어? 라며 제 속을 긁는 거예요. 사실 신우는 일찍 결혼해서 나가서 지낸 지 오래고 예전부터 시어머니가 식당 일 배우라고 했었지만 냄새나고 싫다며 본인이 거절하고 나갔었어요. 그 뒤로 몇 번이나 시어머니가 너도 일 배우고 가게 하나 차리라고 권했지만 신우는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살면 되지. 내가 뭐하러 고생스럽게 가게를 차려요? 난 엄마처럼 살기 싫으니까 그리 알아요. 라며 딱 잘라서 싫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누구보다 잘 알죠. 남편이 밖으로 돌고 나서부터 어머님이 어떻게든 신우를 데려다 앉히려고 그렇게나 노력하셨거든요. 출퇴근 귀찮다고 징징거려서 어머님이 신차까지 하나 새 것으로 뽑아주신 사실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머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적은 없었지만요. 제가 나이가 50이 넘어가니 알겠더라고요.
맏며느리인 제가 집안일에 대해 모르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모든 일은 다 제가 결정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니 신우는 나한테 속이고 들어와야 콩고물이라도 만지는 건데 거기서 저렇게 뻣뻣하게 고개 들고 들어올 입장이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더라고요. 제가 20대 새댁인 줄 아는 것 같았죠. 그때는 시집살이를 해도 통했겠죠. 그런데 이제 내 아들 둘 다 20살이 넘었는데 어디에 뻗대고 들어와서 저러는지 저는 코웃음만 나왔죠. 예전부터 가게에는 관심도 없던 시누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매일 가게에 오더니 자꾸 이것저것 트집만 잡으니 저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나타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정신사납게 뭐 가게가 어찌 돌아가는지는 알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한번 혼자 해보시던가? 나도 좀 쉬어보게. 그러자 신우는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 입구 계산대에 있는 박하사탕만 자꾸 만지작 거리길래 가져다 먹을 거면 먹고 말하면 말하고 손님들 드나드는 곳에 길 막고 서서 뭐 하냐고 제가 퉁명스럽게 말했죠. 그러자 신우이는 이게 어디서 눈을 치켜뜨고 소리를 질러서닌 사람한테 그게 무슨 태도야. 그리고 이게 왜 내 가게가 아니야? 부모님 거면 나한테도 지분 상속되는 거 몰라. 넌 남이지만 난 딸이라고 주제를 알아야지라며 저에게 도리어 화를 내더라고요. 하지만 시부모님이 워낙 한자리에서 오랜 시간 가게를 운영하신 터라 동네 사람들이 모두 집안 사정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식사하시던 손님들이 시누이를 보고 아니 이 집 딸내미는 여태 부모님 한 번 안 모셨으면서 왜 저런데 이제 어르신 아프시잖아 돈 보고 찾아온 거지 뭐 돈이 무섭긴 무서워라며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시누이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뻘개지더니 본인이 불리한 걸 알고 그대로 나가더라고요. 하지만 그 뒤로도 계속 가끔씩 가게에 들려서 옳게 요즘 매출 잘 나와 우리 아버지 돈 관리 제대로 하고 있지 장부 보고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당장 쫓아낼 거야. 똑바로 해 알았어라며 제 속을 팍팍 긁어대더라고요. 장부 볼 줄도 모르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하니까 우습기도 했지만 잊을만 하면 가게에 나타나니 얼굴만 봐도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였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입원한 지 1년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 든든한 지원자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자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었지만 저를 정말 친딸처럼 보살펴 주셨거든요. 손주들한테도 너무 잘해주셨고요. 저는 두 사람의 태도에 치를 떨며 장례를 치렀는데요. 남편이랑 시누이는 어디 갔다가 나타난 건지 시아버지 3일장 첫날부터 한껏 들뜬 표정으로 갑자기 장례식장에 찾아오더라고요. 상주들이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본인들 손님도 건성건성 응대하는 게 기가 찼어요. 특히 남편은 이제 자기를 구속하던 존재가 사라져서 그런지 행복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본인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데 어쩜 저럴 수 있을까 싶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이랑 시누이는 둘이 딱 붙어서 뭔가 이야기하며 웃기도 하고 들뜬 표정을 짓기도 했는데요. 찾아주시는 조문객들 보기에 창피할 정도로 낄낄거리더라고요. 저랑 아들들은 손님 접대하느라 바쁘고 잠깐 쉴 때 앉아서 조는 게 전부인데 두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상주가 아니라 손님인 것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제가 그 뒷모습을 보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대 이럴 거면 두 사람은 왜 온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웃음이 나와요. 손님 접대도 안 하고 먹을 것만 축낼 거면 당장 나가요라고 한 소리 했어요. 그러자 두 사람은 저를 비웃기만 하고 이 일이나 하라며 타박하더라고요. 3일장을 모두 치르자마자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 좋은 곳에 가서 식사하자. 여태 둘이 나가서 식사한 적이 없잖아. 부모님 모시랴 가게 일하랴 많이 힘들었을 거 알아.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셨으니 얘기할 것도 있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저를 초호화 호텔 레스토랑에 데려가더라고요. 저는 이 인간이 뭘 잘못 먹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짐작하는 게 있어서 일단 잠자코 따라줬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나 한번 들어보자는 마음으로 비싼 음식을 시키며 가만히 기다렸죠. 남편은 제가 시키는 대로 코스 요리를 주문하더니 식사를 하면서 이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스테이크를 살면서 이혼 얘기를 하는 게 나름 예의를 갖춘 거라 생각했나 봐요. 남편은 저한테 당신 그동안 고생했고 당신 역할 많았던 거 다 알아. 위자료도 섭섭지 않게 줄 테니 이혼하고 각자 제2의 인생을 살아보자. 요즘 황혼 이혼 많이 하잖아. 우리도 그렇게 나이 더 먹기 전에 그만 헤어지고 홀가분하게 살자. 당신도 나랑 사느라 힘들었잖아.
애들도 다 컸고 당신이 할 일 충분히 다 했으니 이제는 편하게 살아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웃기지도 않았고 충분히 예상한 말이라 놀랍지도 않았어요. 네가 결국에는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면서 마음껏 비웃어주고 싶었어요. 근데 예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못 이기는 척 한 번 마지막으로 어머님 약속 지키자는 생각으로 붙잡는 척이라도 해줬습니다. 그래도 애들 이제 결혼도 시키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바로 갈라서는 게 좋을까라며 아이들 핑계를 대며 넌지시 말해봤죠. 그러자 남편이 머리를 좌로로 세차게 흔들면서 아니요. 아니요. 요즘은 그런 거 흠도 아니에요. 괜히 애들 생각한다고 우리 인생까지 지겹게 만들 필요 뭐가 있겠어? 그 정도 키워줬으면 부모 역할은 다 한 거야? 그럼 하며 마지막으로 제가 준 기회까지 그 자리에서 던져버리길래 나중에 내가 어머님을 다시 만나는 순간이 온다 해도 나는 할만치했다. 결국엔 본인 아드님 잘못이다 하면서 저도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하지만 표정 관리를 잘하면서 당신 뜻이 그렇다면 알겠어? 나도 당신 만나서 힘들 때 많았고 애들도 다 컸으니 이제 갈라서자 서로 마음도 안 맞는데 부부 사이 유지해봤자 좋을 것도 없겠지라고 했어요. 그러니 남편이 당장 이혼 진행하자며 다음날 바로 이혼 변호사를 찾아가서 서류를 접수하더라고요. 둘이 합의하에 이혼하는 거라 크게 복잡할 절차도 없고 진행도 빨리빨리 됐어요. 이혼 절차가 끝나자마자 남편이 얼마나 좋아하던지 몰라요. 그래도 법적으로 부부였고 우리 사이에 애가 둘인데 이혼하자마자 저렇게 좋은 티를 내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한편으로는 시부모님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애를 키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어쨌든 저는 남편 덕분에 시부모님이나 아들들을 만나게 돼서 그건 정말 고마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고 좋았던 기억도 별로 없고 지금 헤어지니까 홀가분하지만 그래도 당신 덕분에 좋은 시부모님 만나고 착한 애들도 낳을 수 있어서 그건 고마웠어. 앞으로 서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했죠. 남편은 고개만 끄덕거리며 계속 싱글벙글이었어요. 다음날 남편이 오픈 전부터 가게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왜 왔는지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모른 척하고 뭐야 밥 먹으러 온 거야? 굳이 여기까지 밥 먹으러 오는 이유가 뭐야? 이제 남남인데 웬만하면 다른 데 가서 먹지라고 핀잔을 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여기 내 가게니까 내가 오는 거지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한가하게 여기 밥 먹으러 온 줄 알아라고 하더라고요. 역시나 예상한 대로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와서 사장 노릇하려고 온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 말을 듣자마자 직원들을 시켜서 남편을 내보내게 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당장 나가 다신 여기 들어오지 마 여기 내 가게야 손님으로도 안 받을 거니까 얼씬도 하지 마라고 단호하게 소리쳤어요. 남편은 황당해하면서 무슨 소리야? 너 장난해 여기 우리 아버지 가게야 네가 뭔데 나가란 말이야? 넌 이제 나랑 남남이야? 그러니 나가려면 네가 나가. 이게 어디서 건방지게 가게 주인한테 나가라고 하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남편을 비웃었어요. 가게가 어떻게 된지도 모른 채 큰 소리치는 모습이 웃기더라고요. 저는 남편한테 사업자 등록증을 떡하니 내밀면서 여기 내 명의로 된 거 안 보여? 가게명이 아버님 이름에서 내 이름으로 변경된 지가 언젠데 얼마나 가게에 관심 없었으면 그런 것도 모르고 있었어. 진짜 한심하다. 당신은 이제 내 남편, 애들 아빠도 아니야? 그리고 가게 주인도 아니야? 이 가게는 아버님, 어머님이랑 내가 힘들게 운영한 곳이야. 너는 가게 일에 관심도 없었고 돈만 갖고 갔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사장 행세야라고 강하게 얘기했어요. 남편은 어안이 벙벙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니 갑자기 신우이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남편한테 전화로 대충 상황을 전해 들은 신웅이가 가게에 한달음에 달려오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아버지 가게가 왜 쟤한테 넘어갔대? 언제 그렇게 된 거야? 너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가게를 받아갔어? 여기 우리 거야? 당장 나가라며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제가 가게 대표가 된 지 오래라서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이랑 신우이는 꼭 가게를 찾아올 거라고 소리를 지르며 돌아갔어요. 하지만 둘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거라 전혀 걱정할 게 없었죠. 영업 전에 찾아와서 손님들이 두 사람이 해약하는 걸 못 본 게 얼마나 다행이던지 그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남편은 겉돌면서 일도 안 돕고 맨날 술만 먹던 그때 제가 한창 애들 키우며 가게 일에 매진하던 어느 날 갑자기 시아버지가 저한테 우리 집안에 시집와서 일하느라 고생만 하는 게 너무 미안하다. 손이 귀한 집인데 손자를 둘이나 낳아준 것도 너무 고맙고 내가 요즘 생각해보니 가게 이름이 너무 흔한 거라 좋은 이름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손주들 이름 넣어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그래서 철학관도 여러 곳 다녀왔는데 마침 한자 뜻까지 괜찮은 이름을 지었다. 가게 이름 바꾸는데 네가 빠지면 되겠니? 신분증 챙겨서 내일 나랑 어디 좀 가자라고 하셨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미리 아들 둘 이름이 하나씩 들어간 상호를 지어오셔서 사업체 이름을 변경했고 그 대표로 저를 임명하셨어요. 저는 한사코 말리면서 아버님 이 가게는 아버님 건데 왜 저를 대표하라고 하세요? 저는 그런 무거운 자리 못 맡아요. 아버님이 오래오래 맡아서 운영하시다가 나중에 아범이나 저한테 넘겨주시면 되잖아요. 저는 아직 배울 게 많아서 대표 자리는 가당치도 않아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우리는 가게 일에만 전념하다 보니 자식들을 잘못 키웠다. 내 아들은 저리 한량으로 변했고 이제 며느리랑 손주들이 내 희망이다. 너희 없으면 내가 어떻게 가게를 이어가겠냐. 우리가 한자리에서 오래 유지한 만큼 아무한테나 넘겨줄 수는 없어. 너한테 큰 짐을 지우는 것 같아 미안하다. 하지만 믿을 게 너밖에 없구나. 가게도 그리고 손주들도 잘 키워줘라. 나는 며느리밖에 없다라고 하시며 기어코 대표자를 저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가게가 제 명의로 바뀌게 된 거죠. 남편은 여태 돈만 갖고 가서 술만 마셨지 가게 일을 제대로 돌본 적도 없고 뭘 배운 적도 없어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당연히 가게가 시누이랑 제 몫이 될 거라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가게는 이미 저에게 넘어온 지 오래였고 남은 유산도 거의 대부분이 아들들에게 미리 증여가 된 상태였어요. 남편은 그거 찾겠다고 아들들과 소송하겠다고 덤비더라고요. 돈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어쩜 아버지라는 사람이 애들한테 정이 없어도 그렇지 돈 몇 푼 갖고 온 소송을 할 수가 있나요? 그 모습에 저도 애들도 완전히 질려버렸어요. 사실 애들은 이미 예전부터 아빠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하지만 저런 몰상식한 행동을 보면서 완전히 학을 떼더라고요. 남편이랑 시누이는 돈 찾아오려고 방방 뛰었지만 둘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아버님이 84까지 직접 일을 하셨고 젊어서부터 사업을 오래 하신 분이라 되게 철저하셨거든요. 사람 보는 눈도 정확했고 일을 몇 수 앞서서 예측하고 움직이시는 분이셨다 보니 남편이란 시누이가 저렇게 눈에 돈이 멀어서 패악질을 할 거란 걸 이미 예상하고 계셨죠. 그래서 시아버지는 우리 세모자에게 가게며 유산을 남겨주시면서 남편이랑 시누에게는 유류분만 정확하게 계산해서 남기셨어요. 두 사람은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몫을 받게 된 상황이라 법적 대응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시아버지는 며느리나 손주들이 자기 목 뺏겨도 아무것도 못할까 봐 변호사랑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물론 남편이랑 시누이가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둘이 여기저기 법무법인 드나든다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미리 손을 다 써둔 상태라 소송도 못 걸었고 그대로 상황이 끝나버렸죠. 남편이랑 시누이는 가게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당장 갈 곳이 없어서 시누이 집에서 얹혀 살았어요. 하지만 돈도 제대로 못 벌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시누이랑 좌영 눈치만 보다가 결국에는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생활비도 한 푼 못 벌어오면서 반만 축내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나요? 둘이서 그렇게 사이좋게 지낼 땐 언제고 두 번이 무섭기는 하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둘이 낄낄대던 게 시아버지 가게를 공동명의로 바꿔서 수익금을 나눠 가지려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미 게임은 끝난 상태고 둘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서로 금방 등을 돌리게 됐어요. 결국 남편은 갈 데가 없어서 원룸에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애들도 아버지라고 찾아가거나 생활비를 드리거나 그런 건 일체 없었어요. 저도 찾을 일이 전혀 없었죠. 하루는 제가 애들한테 그래도 너희 친아버지니까 가끔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니? 내 눈치 안 봐도 되니까 생활비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챙겨드리고 싶으면 챙겨드려도 돼. 나야 남남이지만 너희는 쉽게 끊어내기 어려울 텐데 라고 하니까 애들이 됐어요. 이제 와서 아버지는 무슨 그런 사람이 아버지라는 거 자체가 소름 끼쳐요. 엄마한테 한 거 생각하면 상종도 하기 싫어요. 엄마도 혹시 마음 약해져서 챙겨주고 그러지 마요.
우리랑은 완전 남남이니까 이제 다시 볼 일도 없어요라고 단호하게 자르더라고요. 아이들도 저러니 남편은 저만 붙잡고 사정사정하는데 밤늦게 가게에 와서는 내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당신 젊을 때 그렇게 고생시켜놓고 이제 와서 돈 욕심내면서 가게 가져가려고 했던 게 부끄럽네. 많이 반성하고 있어? 지금이라도 다시 합칠 수는 없을까? 다시 혼인신고는 안 해도 돼. 그냥 살 일만 합치자. 애들도 이제 다 커서 결혼할 텐데 결혼식 날 혼주석 비울 수는 없잖아. 솔직히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너무 힘들다. 그래도 그간 같이 살았던 정을 생각해서 나 좀 도와주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고 화가 나던지 그러면서도 그래도 미운 정이 들었던지 안쓰럽기도 하고 처량해 보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태 제가 당한 게 있는데 흔들리면 바보죠. 저는 남편한테 그러게 젊을 때 잘하지 그랬어. 가게 일 돕는 척이라도 했으면 시아버지랑 등 돌릴 일도 없고 가게 물려받아서 편하게 살았을 거 아니야. 어차피 내가 운영하고 관리 다 했을 건데 당신은 가만히 앉아서 남편 노릇 아빠 노릇만 그것만 조금 해줬더라면 일이 이렇게는 안 됐을 거 아니야. 이제 늦었어. 애들도 당신 다시는 안 보고 싶대. 지금이라도 공사판 뛰던가 알바하던가 뭐라도 해. 당신 말대로 이제 새로운 인생 살 때잖아. 여태 놀기만 했으니 이제라도 건실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돈 벌어서 살아. 나는 애들한테 손 벌릴 생각하지 말고 애들은 전화도 안 받지 차단했을 거니까 헛된 기대하지도 마라. 나도 오늘부로 당신 번호 차단할 거야.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쏘아대고는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허탈하기도 하고 홀가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이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남편 잘못 만나 인생이 꼬인 것 같아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 덕분에 제가 얻은 것에만 집중하기로 하고 훌훌 털어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남편하고 완전히 헤어진 뒤에 여태 그래왔듯이 가게를 잘 운영하고 있어요. 매일 반복되는 삶이지만 그래도 반평생 해왔던 일이라 하루라도 가게에 안 나가면 확신이 쑤시는 것 같아요. 매출도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약간 주춤할 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수익금이 꾸준하니 가게 키우는 재미도 쏠쏠하네요. 저처럼 굴곡진 삶을 살아온 분들 모두 힘내시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별 라디오였습니다.